동남아시아 외곽, 먼지 자욱한 고아원 마당에서 구호 물품을 나눠주던 재벌 회장의 앞으로 맨발의 꼬마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꼬마는 회장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 거랑 똑같은데?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정확히 아기가 맞는 나머지 반쪽 하트 목걸이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딸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유일한 징표. 회장의 손에서 구호 물품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 최상층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누군가가 서늘하게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죠. 그 아이의 흔적을 전부 지워. 6월까지. 재벌 회장은 왜 평생 싸구려 플라스틱 목걸이를 목에 걸고 살았을까요? 맨발의 꼬마는 어떻게 그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을 막으려는 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외곽, 흙먼지가 자욱한 비포장 도로 끝에 허름한 고아원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맨발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죠. 한낮의 태양이 지붕 위를 내리찍고 풀 한 폭이 없는 마당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고아원 앞마당에 검은색 대형 승합차 4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카메라를 든 취재진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고 그 한가운데서 아이보리색 리넨 셔츠를 입은 강윤희 회장이 내렸습니다. 올해 68, 은빛 단발머리에 주름 하나까지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매만큼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사람 특유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죠. 수행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구호 물품 전달은 정면 게이트 앞에서 진행하시고 아이들과 포옹 장면은 오른쪽 놀이터 벽화 앞이 배경으로 제일 낫다고 합니다. 강윤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옹 장면? 내가 무슨 연기자야? 하청업체 갑질 논란 이후 글로벌 이미지 쇄신이 급하다고 이사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일정입니다. 오늘 하루만 참아주십시오. 알았어. 딱 하루만이다. 강윤희가 선글라스를 김 실장 손에 툭 올려놓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윤희는 구호 물품 상자를 아이들에게 건네며 언론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이 봉사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강윤희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던 까무잡잡한 소년이 불쑥 강윤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레오였습니다. 맨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죠. 레오가 강윤희의 셔츠기 사이를 올려다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윤희의 목 안쪽으로 낡은 플라스틱 반쪽 하트 목걸이가 살짝 흘러나와 있었던 겁니다. 레오가 그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내 거랑 똑같은데?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려 정확히 아기가 맞는 나머지 반쪽 하트 목걸이를 꺼내어 강윤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윤희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이 제멋대로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죠. 30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통, 좁은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던 시절이었죠.
단속반이 들이닥치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4살짜리 딸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밀리고 짐짝에 부딪히고 작은 손가락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걸 느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날 아침 강윤희가 직접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유일한 징표, 싸구려 플라스틱 하트를 반으로 쪼개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자기가 가진 그 목걸이였습니다. 들고 있던 구호물품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용품들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놀라 다가왔지만 강윤희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레오의 반쪽 하트를 움켜쥐고 자신의 것과 나란히 맞대어 보았죠. 딱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거 누가 줬어? 이 목걸이 대체 누가 너한테 준 거야? 강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레오는 겁먹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강윤희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섭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얘야. 근데 이거 누가 줬는지만 말해줘. 레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줬어. 엄마가 죽기 전에. 강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이 재빠르게 취재진의 카메라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촬영 중단하세요. 카메라 당장 내리십시오. 강윤희가 눈물을 닦아내고 벌떡 일어나 고아원 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 이 아이 어디서 온 아이야? 이마에 땀이 맺힌 원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레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이 근처 건물 붕괴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그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어? 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잠깐 마당 밖 어딘가를 향했다가 돌아왔죠. 그건 저도 정확히는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윤희가 김 실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 실장, 남은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본사 홍보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취소하라면 취소해. 이 아이 어머니 시신 수습 기록, 유류품 대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극비로 움직여. 김 실장이 강윤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30년을 곁에서 모셔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눈이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여의도 명성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 안에서 최진욱 부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강윤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부사장님, 저 고아원 원장입니다. 강 회장님이 한 소년의 목걸이를 보시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의 출신을 캐묻고 계십니다. 최진욱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30년 묵은 이야기가 여기서 튀어나오는군. 최진욱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양복 단추를 잠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박상무, 현지 인맥 총동원에 경찰이든 조폭이든 브로커든 상관없어. 그 아이 과거 기록, 죽은 어머니 무덤, 부검 서류, 윤희 이모보다 먼저 찾아내서 전부 없애. 6월까지 구석에 서 있던 박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월까지요?
최진욱이 고개를 돌려 박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2번 말하게 만들지 마. 박상무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최진욱이 책상 위 명성그룹 창립 기념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강윤희 옆에 서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액자를 탁 뒤집어 내려놓았죠. 이모, 30년 동안 잘 참으셨는데 하필이면 지금이야. 낮은 혼잣말이 텅 빈 집무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현지 경찰서와 병원 문서고를 돌던 김 실장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어딜 가든 같았습니다. 한국인 사망자 기록이요? 몇 시간 전에 누가 와서 다 가져갔는데요. 김 실장이 서둘러 위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검 기록, 유류품 대장, 전부 사라졌습니다. 고아원 숙소 창가에 선 강윤희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건물 외곽으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포위하듯 멈춰 서고 있었죠. 강윤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고아원 원장이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 품에 넣더니 고개를 돌려 건물 2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레오가 자고 있는 방이었죠. 강윤희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곧장 레오가 잠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실장, 뒷문으로 나간다. 지금 당장. 잠든 레오를 겉옷으로 감싸 안아 올린 강윤희의 품 안에서 아이가 잠꼬대를 하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강윤희는 아이의 머리를 꼭 감싼 채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문을 밀어 열자 습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건물 앞쪽을 훑고 있었죠. 강윤희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고아원 뒷문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뒤쪽에서 괴한들의 차량 불빛이 번쩍이며 추격해왔지만 김 실장이 골목과 새끼를 번갈아 꺾으며 가까스로 따돌렸죠.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현지 빈민가 깊숙한 곳, 양철 지붕과 판자벽으로 엮어 만든 허름한 판자촌이었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고 좁은 골목 사이로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죠. 김 실장이 판자촌 한쪽 구석에 빈 창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밤을 버텨야 합니다. 고아원 쪽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강윤희가 레오를 안은 채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물기가 배어 있었고 구석에 쌓인 마대자루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죠. 레오가 강윤희의 옷깃을 꼭 움켜쥔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들이야? 강윤희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레오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강윤희는 아이를 마대자루 위에 눕히고 겉옷을 덮어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레오야, 엄마 얼굴 기억나? 레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엄마 웃을 때 여기에 보조개 있었어. 레오가 자기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였습니다. 강윤희의 숨이 멎는 듯 했죠. 30년 전 4살이던 딸의 왼쪽 볼에도 깊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레오의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쿵 하고 무너졌어. 엄마가 나를 꽉 안았어. 돌이 많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등으로 다 막았어. 레오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엄마 손에 피가 많았어. 근데 엄마가 웃으면서 내 목에 이거 걸어줬어. 레오가 자기 목에 반쪽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 이거 있으면 엄마가 항상 옆에 있는 거라고. 강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죠. 날이 밝자마자 김 실장이 창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빈민가를 관리하는 현지 정보상 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 파는 자인데 붕괴 사고 당시 기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든 줘. 당장 만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판자촌을 빠져나갔습니다. 2시간 뒤 김 실장이 허름한 골목 안쪽 술집에서 정보상 첸을 만났습니다. 금리가 번쩍이는 중년 남자였죠. 김 실장이 테이블 위로 달러 다발이 든 봉투를 밀어넣자 첸이 입꼬리를 올리며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붕괴 사고 때 수습된 무연고 시신들의 안매장지 좌표야. 그리고 이건 빼돌려진 유류품 사진 사본이고 원본은 누군가 이미 가져갔더라고.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 몰라. 근데 돈을 아주 두둑하게 쓰더라고. 나한테도 입 다물라고 했는데 뭐 돈이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거지. 첸이 킥킥 웃으며 달러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유류품 사진을 넣고 은신처로 복귀하던 김 실장의 차량 앞뒤를 경찰 순찰차 2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차 문을 잡아 열며 소리쳤습니다. 검문이다. 내려. 김 실장이 차에서 끌려 나오는 순간 경찰들 사이에 섞여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주먹이 날아들었고 발길질이 이어졌죠. 김 실장이 배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 어딨어? 남자 하나가 차 안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들더니 안의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실신한 김 실장을 도로 한가운데 버려둔 채 차를 몰고 사라졌죠. 몇 시간 뒤 만신창이가 된 김 실장이 현지인들의 수레에 실려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갈비뼈 2대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죠. 강윤희가 김 실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기다린 겁니다. 서류 가방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강윤희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지 경찰을 매수하고 병원 기록을 절취하고 유류품 사진까지 강탈해 가는 조직적인 움직임. 이건 단순한 현지 깡패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공권력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는 뜻이었죠. 김 실장, 우리 안에 적이 있어. 강윤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명성그룹 본사 집무실이었습니다. 최진욱이 박상무에게서 건네받은 유류품 사진 원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찢겨진 노란색 옷감 조각이 찍혀 있었죠. 최진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강윤희가 경찰서마다 돌리던 실종 전단에 적혀 있던 인상착의 노란색 원피스. 정확히 일치하는군. 최진욱이 사진을 파쇄기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갈려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날카롭게 울렸죠. 박상무, 경제지 기자들 불러. 강윤희 회장이 현지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며 회사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현지 마피아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기사를 뿌려. 가짜 뉴스를 언론에 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짜가 아니야. 내가 사실로 만들어줄 테니까. 박상무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인에 강윤희의 횡령 및 기행 의혹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그룹 이사회는 강윤희에게 즉각 귀국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죠. 통신이 끊긴 은신처에서 위성전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윤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하루 만에 8% 폭락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귀국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안 돌아가. 회장님, 내 핏줄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뭐가 중요해. 배우를 찾아내서 반드시 응징할 거야. 귀국은 없어. 강윤희가 전화를 끊고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위스 개인 계좌에서 돈 빼. 사설 용병팀을 고용해야 해. 그리고 레오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용병까지요? 이 판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힘으로 해야지. 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김 실장이 부상투성이의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이 풀렸습니다. 동남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최정예 사설 용병팀 수십 명이 은신처로 속속 집결했고 레오는 안전한 제3의 안가로 이동했죠. 김 실장이 갈비뼈 부상으로 거동이 힘들어지자 강윤희가 직접 방탄조끼를 입고 용병팀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정보상 첸이 알려준 안매장지 좌표. 거친 정글을 뚫고 도착한 곳은 버려진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무장한 갱단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늘어서 있었죠. 최진욱의 자금으로 고용된 현지 무장갱단이었습니다. 용병팀이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갱단 역시 무기를 치켜들었죠. 채석장 한가운데 양쪽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강윤희가 방탄조끼 위로 주먹을 꽉 쥔 채 딸의 유골이 묻혀 있을 그 땅을 노려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공백 포함 약 2,600자로 목표인 3,500만 4천자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총구가 서로를 겨누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용병팀 대장이 강윤희를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강윤희가 대장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물러나지 마. 저 땅 밑에 내 딸이 묻혀 있어. 그 순간 검은색 방탄 리무진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양 진영 사이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차가 급정거하자 뒷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나타났죠. 총 내려. 다 내려놓으라고. 남자가 갱단 쪽을 향해 손짓하자 놀랍게도 무장갱단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병들이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총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자가 강윤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윤희 회장님이시죠? 저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해외 실종자 가족을 찾아주는 국제민간조사단체의 수장입니다. 강윤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지? 회장님께서 잃어버린 딸을 찾고 계시다는 소식이 이쪽 업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도와준다고? 그러면 저 갱단은 뭐야? 당신이 물린 거잖아. 장 대표가 양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제가 이 일대 발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한 경비입니다. 회장님 쪽에서 무장 인력을 데려오시는 바람에 긴장한 겁니다. 능글맞은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계산적이었죠. 강윤희가 장 대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볼 일이 뭔데? 장 대표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강윤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살아계십니다. 강윤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2년 전 붕괴 사고 당시 레오를 감싸고 죽은 여성은 따님의 지인이었습니다. 따님, 본인은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심한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채 인근 사립 요양병원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증거가 있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장 대표가 리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여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수진. 마른 체형의 창백한 얼굴, 초점이 흐릿한 눈. 강윤희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 골격, 체형, 이마의 곡선. 한 발짝 다가설수록 강윤희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죠. 그런데 수진의 오른쪽 팔목 안쪽에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눈이 그 흉터에 멈춰섰습니다. 30년 전 4살이던 딸이 라면 냄비를 엎질러 오른쪽 팔목에 화상을 입었었죠. 병원비가 없어서 된장을 발라주었던 그날 밤 딸이 울면서도 엄마는 울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강윤희의 손끝이 수진의 팔목 흉터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장 대표가 서류 봉투에서 추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수진의 과거 화상 치료 기록이고 이건 한국 대사관 직인이 찍힌 회장님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원본입니다. 일치율 99.8%. 강윤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채석장의 거친 자갈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수진의 손을 부여잡았죠. 30년이야. 30년을 찾았어. 강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수진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죠. 수진이 멍한 표정으로 강윤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알지. 내가 너 엄마야. 엄마라고. 강윤희가 수진의 두 손을 꼭 쥐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최진욱이 설계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수진은 사기 전과 산범의 무명 배우였고 팔목의 화상 흉터는 성형외과에서 인위적으로 이식한 것이었죠. 위조된 유전자 검사지, 조작된 치료 기록, 매수된 병원장까지 최진욱의 막대한 자금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였습니다. 가짜 딸 수진에게 완전히 시선을 빼앗긴 강윤희는 레오를 그저 딸과 함께 살았던 가여운 고아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레오 이름으로 거액의 신탁 기금을 현지에 남기고 수진의 한국 이송 수속에만 매달렸죠. 호텔 스위트룸에 임시로 머물게 된 레오는 강윤희의 관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강윤희가 수진의 약을 챙기고 수진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레오는 방구석 창가에 앉아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김 실장이 레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레오야, 배고프지 않아? 밥 먹자. 레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바쁘잖아. 8살짜리 아이의 그 담담한 대답에 김 실장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윤희가 거실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데 레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에 낡은 캔버스 배낭이 들려 있었죠. 레오가 배낭 바닥을 뜯어내더니 비닐로 꽁꽁 싸맨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죽기 전에 비 안 맞게 꽁꽁 싸서 여기 넣어줬어. 레오가 강윤희의 손을 끌어당겨 일기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손짓으로 중간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이거 봐.
엄마가 매일 밤 나한테 불러줬어. 강윤희가 무심코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달과 별, 아기 그림들이 서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것이 분명했죠. 그림 옆에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듯한 삐뚤빼뚤한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 기호들의 배열. 30년 전 동대문 단칸방에서 돈이 없어 장난감도 동화책도 사줄 수 없었던 시절. 강윤희가 오직 딸의 귓가에만 속삭여 주었던 노래. 세상 어디에도 악보가 없는 모녀만의 비밀 자장가. 그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글을 모르고 악보를 모르는 딸만이 이렇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딸. 그 딸이 레오에게 매일 밤 불러주었던 자장가가 30년 전 엄마에게 배운 바로 그 노래였던 겁니다. 강윤희의 시선이 천천히 수진이 잠든 침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눈물의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늘한 의심이 채웠습니다. 강윤희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레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린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강윤희의 손가락이 일기장 표지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스위트룸 식탁에서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빵을 뜯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등 뒤로 일기장을 숨긴 채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아침은 좀 먹었어? 네, 조금 먹고 있었어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윤희가 수진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이 났어. 네가 아기였을 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가 노래를 불러줬거든.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래요? 응.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자장가였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 기억나? 수진이 곁에 앉아있던 장 대표와 다급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장 대표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 입술을 핥으며 대답했죠.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뇌 손상 때문에. 괜찮아. 첫 소절만이라도 한번 흥얼거려봐. 엄마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 강윤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식탁 아래 숨겨진 두 손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더니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흔한 전래 동요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 노래가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강윤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윤희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었죠. 이를 악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4초째 강윤희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인자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기억이 덜 돌아온 거구나.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수진이 안도한 듯 어깨를 내렸습니다. 장 대표도 살짝 긴장을 풀었죠. 하지만 강윤희의 미소 뒤에서는 이미 덫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수진이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출국 일정 이틀 미루자. 좀 더 안정시킨 뒤에 출발하는 게 낫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는 사이 강윤희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용병들 전원 호텔 복도에 배치해. 장 대표와 수진이 이 호텔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아.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가짜야? 내 딸이 아니야. 김 실장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대표의 최근 3개월 자금 흐름, 수진이의 과거 행적, 유전자, 검사지 위조 루트, 전부 뒤져 이 잡듯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갇힌 수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용병들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보일 때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진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물탱크 뒤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부사장님, 저 수진이에요. 상황이 이상해요. 강 회장님이 갑자기 출국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용병들이 복도를 막고 있어요. 저 못 나가요. 전화기 너머로 최진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뭘 들켰어? 몰라요. 아까 아침에 갑자기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시길래 아는 노래를 불렀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이 멍청한 년이.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어릴 때 불러줬던 자장가를 기억하냐고. 전화기 너머로 최진욱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가가 있었어? 그런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됐어. 일단 조용히 있어. 내가 수습할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강윤희가 이미 화장실 환풍구 안쪽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김 실장의 노트북에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강윤희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가 최진욱 부사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부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강윤희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욱이 그 녀석이었어. 강윤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이었죠. 김 실장, 도청 내용 바탕으로 추적해. 수진이의 본명, 정가 기록, 장 대표한테 돈이 어디서 흘러갔는지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이틀 뒤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강윤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이정아, 사기 전과 산범의 무명 배우입니다. 최 부사장의 차명 계좌에서 장 대표의 페이퍼 컴퍼니로 착수금 30억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됐어. 충분해. 강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부서. 용병 셋이 장 대표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경첩이 뜯기며 문짝이 안으로 쓰러졌죠. 장 대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게. 용병들이 장 대표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강윤희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도청된 통화 파일이 재생되는 휴대폰과 계좌 내역서를 장 대표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진호, 최진욱이 얼마 줬어? 장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한마디만 더하면 너를 이 나라 경찰에 넘기는 게 아니라 네가 부린 그 갱단한테 넘겨줄 거야. 알아듣겠어? 장 대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용병의 소나기에 짓눌린 어깨가 꺾이자 장 대표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시켰어요. 전부 다. 수진이도 서류도 병원장도 전부 최 부사장 돈으로 움직인 겁니다. 내 딸. 진짜 내 딸은 어디 있어? 장 대표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폐공장이요. 밀림 안쪽에 버려진 폐공장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최 부사장이 채석장은 미끼로 쓰고 진짜 안매장지는 따로 숨겨둔 겁니다. 강윤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돌아서서 레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려 앉아 있던 레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희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부서질 듯 끌어안았죠.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레오의 작은 손이 강윤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강윤희가 레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레오야. 할머니가 너 진짜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가 다 찾을 거야. 엄마도. 강윤희는 즉각 발굴팀을 급파했습니다. 밀림 속 폐공장 지하, 진흙투성이 바닥을 파내려가자 유골이 나왔습니다. 유골의 팔뼈에는 어릴 적 골절 치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삭은 옷감 조각은 30년 전 강윤희가 딸에게 입혀주었던 노란색 원피스의 것이었죠. 강윤희가 유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벌렸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듯 텅 빈 눈으로 딸의 뼈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죠. 한참 뒤에야 강윤희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왔어. 30년 만에 엄마가 왔어.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이영만리에서 장례를 치른 뒤 강윤희는 최진욱에게 위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나야. 수진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다음 주에 함께 귀국할게. 전화기 너머로 최진욱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모님. 공항에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래, 기다려. 강윤희가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VIP 보안 구역을 통과한 강윤희는 장 대표와 수진을 밧줄로 포박하여 전용기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었습니다. 전용기 객실에 올라탄 레오가 강윤희의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죠. 할머니. 강윤희가 레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레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강윤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기다려라. 전용기가 한국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이른 새벽 활주로 위로 차가운 안개가 깔려 있었죠. 최진욱이 가짜 딸 수진의 정체를 폭로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을 공식 게이트에 잔뜩 불러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게이트를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강윤희는 그 게이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반대편에 대기시킨 특수 경호 차량에 레오와 함께 올라타 저택으로 빠져나갔죠. 텅 빈 게이트에서 전용기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재갈을 문장 대표와 수진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질질 끌려 내려왔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최진욱이 본사 집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미친. 어떻게 알았어?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장 대표가 자백한 것 같습니다. 수진도 잡혔고요.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진욱이 이마를 짚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곧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추었죠. 저택에 도착한 강윤희는 곧바로 그룹의 핵심 충성 임원들과 대형 로펌 법무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 앞에서 강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레오의 친자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단 국내 검사기관은 쓰지 않는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내 기관을 배제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진욱이 매수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배제해야지. 스위스,
미국, 영국, 해외 독립유전자 검사기관 3곳의 연구원들을 직접 한국으로 불러들여 교차 채열로 진행한다. 3곳이나 동시에요? 한 곳도 믿을 수 없으니까 3곳을 쓰는 거야. 조작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릴 거니까.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윤희의 눈빛에서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죠. 며칠 뒤 3곳의 해외 기관 모두에서 결과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레오가 강윤희의 생물학적 친손자라는 일치율 99.9%. 강윤희가 결과지를 들고 레오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레오가 고개를 들었죠. 레오야. 아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강민수야. 강민수? 응. 할머니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야. 너는 이제 할머니 가족이야. 진짜 가족. 레오. 아니, 민수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강윤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 나 이제 가족 있는 거야? 그럼. 할머니가 있잖아. 민수가 강윤희의 허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강윤희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법원의 친생자인지 청구가 접수되었고 레오는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정식 호적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 일면과 뉴스 특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명성그룹의 유일한 직계 핏줄이자 정당한 후계자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8살 강민수. 증권가가 요동쳤고 명성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12% 급등했죠. 강윤희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그룹의 일상적인 결제 라인에서 물러나 자택 안에 민수만을 위한 특별교실을 만들었죠. 최고급 요리사 대신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민수가 식탁 위에 놓인 노란색 계란말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란말이.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먹어봐. 민수가 젓가락으로 한 입 집어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 엄마가 해줬던 거랑 비슷해. 강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도 이 계란말이를 좋아했었죠. 단칸방에서 계란 2알이면 한 끼를 해결했던 그 시절, 딸이 맛있다며 볼을 부풀리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도 해줄게. 매일? 응, 매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윤희도 따라 웃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까지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장직에서 완전히 밀려난 최진욱이 집무실 안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죠. 8살짜리 고아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사과하시는 게. 사과? 내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최진욱이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이사회 안에 윤희 이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임원들이 아직 있어. 그 사람들을 모아. 그리고 해외 헤지펀드 쪽에 연락해. 명성그룹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라고. 주식을 매집하신다고요? 윤희 이모를 끌어내리려면 이사회표가 필요하잖아. 대표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랑 해임안을 동시에 밀어붙일 거야. 최진욱이 서랍에서 이사회 소집 명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줄게. 이모. 김 실장이 첩보를 통해 최진욱의 반란모의 현장 사진과 주식 매집 동향을 강윤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 부사장이 반대파 임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회의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강윤희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회장님,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응을 하셔야. 김 실장, 내일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이야. 이름표 달아줄 손수건 샀어? 김 실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강윤희는 화려한 명품 수트 대신 수수한 카디건 차림으로 학교 강당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었죠. 강윤희가 민수의 가슴에 직접 손수건을 꽂아주고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자, 강민수, 똑바로 서봐. 어디 보자. 민수가 차렷 자세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멋있어? 우리 민수가 제일 멋있지. 민수가 새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깔깔 웃는 모습을 바라보던 강윤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가슴이 다시 뛰는 것 같았죠. 단상 앞에서 가족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민수가 두 손으로 V를 그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이마를 감싸주더니 휘청거렸죠. 할머니 머리가. 민수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에서도 피가 터져나왔죠. 아이의 무릎이 꺾이며 강윤희의 발밑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강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창백한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강윤희가 피투성이가 된 민수를 끌어안은 채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이 아이만은 안 돼. 30년 전 시장통 단속반의 혼란 속에서 딸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또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구급차 사이렌이 서울 도심을 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가 명성그룹 소유 대학병원 VIP 병동 집중치료실로 이송되었죠. 응급검사가 끝나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윤희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카디건 앞섭에 민수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윤희가 벌떡 일어섰죠.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피를 쏟은 거야?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매우 드문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혈관이 급속도로 굳어가는 병입니다. 혈관이 굳는다고? 네. 이 병은 유전됩니다. 혹시 회장님 따님도 어릴 적에 잦은 코피나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4살이던 딸이 유독 코피를 자주 흘렸던 기억이 스쳤죠. 그때는 영양 부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수술이든 약이든 뭐든 해. 주치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이식 수술이 있긴 합니다. 미국의 스미스 박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전 세계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은 스미스 박사팀 단 한 곳뿐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을 불러. 이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치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돈이 문제야? 얼마든 줄 테니까 다시 연락해.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달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주치의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강윤희가 주치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죠. 못하면 뭐야? 끝까지 말해.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강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죠. 한 달이라고? 주치의가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도 최진욱의 손이 뻗쳐 있었습니다. VIP 병동의 병원장이 이미 최진욱의 뇌물을 받은 라인이었죠. 민수의 시한부 진단서 사본이 그날 밤 최진욱의 집무실 팩스로 넘어갔습니다. 진단서를 읽어 내려가던 최진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딱 좋군. 최진욱이 즉각 박상무를 불렀습니다. 민수의 위독서를 주요 경제지에 뿌려. 후계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주가가 알아서 떨어질 거야. 부사장님, 8살짜리 아이의 병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이용이 아니라 활용이야. 비즈니스에 감정은 필요 없어. 다음 날 명성그룹 후계자 위독설이 언론에 도배되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죠. 최진욱이 긴급 이사회를 정식 소집했습니다. 이사진들이 회의실에 모인 자리에서 최진욱이 스크린에 민수의 의료 기록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강 회장이 후계자로 내세운 아이가 시한부입니다. 한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아이에게 이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금 회사는 내팽개치고 병원에 틀어박혀 개인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 돈을 끌어다 미국 의사를 섭외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최진욱이 이사진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망 없는 아이 한 명 때문에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려도 됩니까? 강윤희 회장을 오늘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중도파 임원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악재와 언론의 비난 여론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늘어났죠. 명성그룹 본사 앞에는 강윤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진을 쳤습니다. 피켓과 현수막이 빌딩 앞을 가득 메웠죠.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호흡기와 주사바늘을 꽂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민수가 강윤희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밥 먹었어? 파리해진 얼굴에 힘겹게 씩씩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강윤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보다 할머니를 먼저 걱정하는 8살짜리 아이. 딸을 닮았습니다. 그 굳세고 속 깊은 마음이 딸을 그대로 빼닮았죠. 할머니는 괜찮아. 민수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알았지? 알았어. 할머니, 나 금방 나을 거야. 그러면 할머니 계란말이 또 해줘. 그럼 매일 해줄게. 약속? 민수가 강윤희의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걸며 웃었습니다. 강윤희가 고개를 돌려 입술을 깨물었죠. 눈물이 떨어지는 걸 아이에게 들킬 수 없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강윤희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강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병실 앞 용병들한테 전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방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어디 가시는 겁니까? 본사. 강윤희가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안쪽 벽면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앞에 섰죠. 지문 인식을 해제하자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붉은색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그것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지난 10년간
최진욱과 반대파 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모아둔 치명적인 비리 증거, 최진욱의 해외 비자금 수천억 내역과 반대파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기록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USB를 주먹 안에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참았다. 이제 써야 할 때가 왔어. 강윤희는 김 실장의 휠체어를 앞세우고 이사회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문형 도어 안쪽의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강윤희가 굳게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양쪽 문을 동시에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쾅!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최진욱의 해임 안에 찬성표를 던지려고 손을 들고 있던 이사진들이 강윤희를 보고 굳어버렸죠. 강윤희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은색 USB를 높이 들어 올린 뒤 단상 위에 탁 내던졌습니다. 내 핏줄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어? 그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강윤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최진욱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윤희의 신호를 받은 김 실장이 휠체어를 몰아 단상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붉은색 USB를 꽂자 대형 스크린 위로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죠. 최진욱의 차명 계좌 비밀 내역,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 반대파 임원들의 횡령 금액이 적힌 엑셀 파일, 숫자들이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스크린에 자신의 이름과 계좌 번호가 뜨는 것을 본 최진욱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뛰쳐나갔죠. 꺼. 당장 꺼. 최진욱이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둘이 최진욱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나라고. 최진욱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반대파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날조된 증거예요. 강 회장,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요원들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형사 수십 명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죠.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윤희가 단상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원본 자료를 전부 검찰과 국세청에 넘겼어. 조작인지 아닌지는 수사관들이 판단하겠지. 요원들이 이사진들의 휴대전화를 하나씩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형사들이 최진욱의 집무실 금고를 물리적으로 뜯어내기 위해 이동했죠. 강윤희가 바닥에 짓눌린 최진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욱아, 내 딸이 묻힌 무덤을 파헤치고 내 손자를 고아원에 버리게 만들고 가짜 딸까지 세워서 이 늙은이를 가지고 놀았지? 최진욱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님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제 자리입니다. 내 자리? 네가 한 게 뭔데 내 자리야? 남의 핏줄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최진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최진욱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자 최진욱이 끌려가면서 발악했습니다. 이모님, 후회할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그룹 돌아가지 않아요. 강윤희가 최진욱의 등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최진욱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간 뒤 강윤희가 남은 이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강윤희가 입을 열었죠. 오늘부로 명성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전면 포기한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즉각 전환할 거야. 이사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가진 그룹 지분 전체를 해외투자은행에 담보로 맡길 거야. 하루 안에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야 해. 지분 전체를요? 그러면 경영권이. 알아. 다 내려놓는 거야.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의 경영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선언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자금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스미스 박사.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연구기금 명목으로 미국 의료재단에 직접 쏟아부을 거야.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께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강윤희가 김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으면 그게 전부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단위의 경영권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라도 손자 하나를 살리겠다는 결단 앞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그날부터 강윤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룹 지분 담보대출, 개인 명의 부동산 전량 금매 처분, 손에 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강윤희의 어깨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막대한 기부금과 명성그룹의 민간 외교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스미스 박사를 포함한 특수이식 수술팀 전체와 수술 장비를 실은 의료 전용기가 미국을 출발했죠. 의료진이 한국 병원에 도착한 것은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직후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떨어지고 혈압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스미스 박사가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돌려 강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민수가 수술실로 밀려 들어가기 직전 강윤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금방 나올 거야. 그래. 할머니 여기서 기다릴게. 계란말이 약속 잊지 마. 아니죠. 절대 아니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강윤희가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 전 딸에게 주었던 낡은 플라스틱 반쪽 하트 목걸이와 민수가 가졌던 나머지 반쪽을 맞붙여 두 손 안에 꼭 쥐었죠.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줘. 제발. 강윤희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술은 1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응원 촛불 집회가 열렸죠. 강윤희가 권력을 내려놓고 전 재산을 털어 손자를 살리기 위해 벌인 사투가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빨간 불이 꺼졌죠. 강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복에 피가 얼룩진 스미스 박사가 피로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윤희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철의 여인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엎드려 울었죠. 억눌려왔던 모든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죠. 일주일 뒤 무균 집중치료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눈을 뜬 민수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강윤희가 서 있었죠. 민수가 작은 손을 들어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강윤희가 유리창 이쪽에서 같은 모양의 하트를 만들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30년 만에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강윤희의 저택 정원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벚꽃잎이 흩날리는 잔디밭 위를 민수가 새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죠. 할머니, 나 빨라졌지? 봐봐. 민수가 정원 끝까지 전력 질주한 뒤 돌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강윤희가 정원 벤치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민수 다리가 제일 빠르네. 내일은 더 빨라질 거야. 할머니도 같이 뛰자. 할머니는 늙어서 못 뛰어. 괜찮아. 내가 천천히 뛸게. 강윤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집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 주 강윤희는 이사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명성그룹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임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죠. 김 실장이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강윤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십니까? 강윤희가 도장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 나 이제 회장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민수처럼. 김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사모님이라고 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최진욱은 수천억대 횡령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최진욱이 마지막으로 강윤희를 돌아보았죠. 강윤희는 그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민수의 머리를 쓸어내렸죠. 구치소 독방, 좁고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최진욱이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면회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강윤희는 남은 사재를 전부 꺼냈습니다. 딸의 이름과 손자의 이름을 합친 희망 레오 글로벌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했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유리벽에 햇살이 쏟아지는 건물이었습니다. 재단 현판 제막식 날 민수가 강윤희의 손을 잡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나 같은 아이들? 그래.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게. 민수가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망 레오라는 글자 옆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입을 벌렸죠. 할머니, 내 이름이 있어. 그럼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네가 이 재단의 시작이니까. 민수가 강윤희의 허리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민수의 엄마가 목숨을 잃었던 동남아시아 붕괴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강윤희가 그 부지 전체를 거액에 매입하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원과 무상아동병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죠. 준공식이 열리는 날 강윤희와 민수는 다시 그 동남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 앞마당이었죠.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판자벽 대신 깨끗한 흰 벽이 들어섰고 아이들이 새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민수가 새 책가방과 학용품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강윤희도 옆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과자를 쥐어주었죠. 아이들 틈에 섞여 장난을 치던 민수가 자기 목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에게 받았던 흙 묻은 낡은 반쪽 하트 목걸이 대신 강윤희가 새로 만들어준 반짝이는 순금 하터 목걸이였죠. 할머니, 이거 진짜 금이야? 그럼. 우리 민수한테는 금이 어울리지. 근데 할머니는 왜 아직도 그 낡은 거 하고 있어? 강윤희가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빛바랜 플라스틱 반쪽 하트. 이제는 금줄에 매달려 있었지만 플라스틱은 그대로였죠. 이건 할머니 보물이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야. 금보다 비싸? 그럼 금보다 100배는 비싸.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강윤희가 웃자 따라 웃었습니다. 추모공원 중앙에 민수 엄마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직접 꺾어온 하얀 국화꽃 다발을 흉상 앞에 내려놓았죠. 강윤희가 흉상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아 레오의 기억을 더듬어 보곤 한 얼굴이었지만 왼쪽 볼의 보조개만큼은 또렷했죠. 잘 왔어,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윤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근데 내 아들, 우리 민수, 엄마가 잘 키울게. 너 대신 엄마가 꼭 지킬게. 약속해. 강윤희가 흉상의 볼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30년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죠. 해변가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할머니와 손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수가 강윤희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걸음을 맞추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할머니, 응?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강윤희가 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의 커다란 눈에 석양빛이 담겨 있었죠. 강윤희가 말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있을 거야. 매일매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윤희가 가볍게 몸을 숙여 민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으며 강윤희의 목을 감싸 안았죠. 강윤희가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게 타오르는 바다 위로 길고 포근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곁을 평화롭게 맴돌았죠. 명성그룹 회장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온기만으로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된 두 사람. 돈과 권력이 아닌 싸구려 플라스틱 목걸이 한쪽이 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쫓았던 재벌이라는 허울 대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은 강윤희. 강윤희의 찬란하고 따뜻한 인생 이막은 그렇게 8살 손자의 작은 손을 잡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윤희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올랐지만 목에서 떼어놓지 못한 싸구려 플라스틱 목걸이 한쪽이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기적처럼 나타난 손자 민수를 지키기 위해 강윤희는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조원의 경영권도 회장이라는 이름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버렸죠. 돈과 권력은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놓으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윤희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빌딩도 두꺼운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것, 매일 아침 계란말이를 부쳐주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강윤희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전화 한 통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